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값이 오르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을 사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줄곧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새 금값이 진짜 말 그대로 금값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와중에도 이 한국은행은 금을 사들이는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네. 한국은행은 2013년 20톤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에 12년째 금 보유량을 총 104.4톤으로 묶어놨습니다. 현재 한은이 보유한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47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전체 외환 보유액의 한 1.2%에 그쳤고요. 네,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동안에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은 금테크라고 하나요? 금테크를 많이 했고요. 맞습니다. 세계 각국 은행 중앙은행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금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금위원회는 각국 중앙은행이 3년 연속으로 총 1천 톤이 넘는 금을 매입했다면서 작년 이제 연간 투자액은 4년 만에 최고였고 특히 4분기에만 333톤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순위는 2013년 말 세계 32위에서 작년 말에 38위로 6계산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또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미래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보다 더 안전한데 금은 디폴트 위험이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보존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을 사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종의 비축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중앙은행은 은행 위의 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이 더 최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에서 네. 이 한국은행은 지금 일부러 동참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건 왜 네. 그렇습니까? 이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금을 사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금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낮은 유동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금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대적으로는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상시 현금화가 필수적인 외환 보유액 특성상 매력이 상대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요즘처럼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 유동성이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 데 상당한 고려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높은 변동성도 취약점으로 꼽히는데요. 사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뽑히는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단기적으로 급등락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빈번해요. 그래서 투기 자산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가치처럼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치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안전자산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렇죠. 또 일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에 투자했다가 한번 네. 되었었는데 이것도 트라우마로 남았나 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금값 폭락에 진통을 겪은 학습 효과도 지금 금을 매입 안 하는데 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요. 네. 한국은행은 2011년과 2013년에 금을 총 90톤을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온스당 200달러대였던 국제 금 가격이 2011년 1,9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지금이랑 네. 상당히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금 매입 요구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마침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넉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이제 금 가격은 2015년 온스당 1,000달러대로 곤두박질 쳤고 이에 이제 금 시세의 높은 변동성을 경계하는 기류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네. 현재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언제 또 이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식도 저점에서 사야지 고점에서 사면 물리니까요. 그렇죠. 이 밖에 금은 이자나 배당도 없고요.
사실 보관 비용도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 네. 이 금 매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과거에 쓴 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금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작년 4월에 한국은행 공식 블로그에서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등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쟁 등으로 해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진 곳에서 주로 금을 매입했다고 지금 짚었습니다. 사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달러 의존도를 낮추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전쟁 뭐 또 그 위험성이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보다는 낮은 편이고요. 네. 다만 뭐 금 추가 매입 여지를 아예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여건을 주시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금값 고공행진의 금 ETF로 자산 몰려. 실제로 금을 사지 네. 않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그렇죠. 간접 투자에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금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촉발된 관세 전쟁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요 안전자산, 그러니까 자산 보전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몸값이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금값을 보면은 11일 기준으로 온스당 2,942.7달러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스당 3,000달러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 같은 경우는 직접 가지고 있으면 보관 비용도 있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 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ETF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금 ETF는 에이스, KRX 금 현물 등 모두 6종인데 네. 이 상품들의 순자산 총계를 보면 11일 종가 기준으로 1조 2,605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에 이 ETF의 순자산 같은 경우는 3,452억 원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한 해 사이에 3.7배로 커진 겁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무려 35%가 증가했는데요. 네네. 워낙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금이 금 ETF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 그 말씀해주신 그 상품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까? 일단은 순자산 규모로만 보면은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KRX 금 현물이 9,613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 뒤로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골드 선물이 2,058억 원, 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골드 선물이 그 뒤를 이었고요. 그리고 순자산 1위인 에이스 KRX 금 현물의 경우에 네. 올해 수익률이 24.5%예요. 같은 기간 코스피의 수익률인 6.21%의 4배에 가깝습니다. 네네. 이와 별도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해외 시장에 상장한 이제 금 관련 ETF도 12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국내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금 ETF 시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대표 해외 금 ETF인 이제 글로벌 엑스 피지컬 골드 같은 경우는 7일 기준 순자산만 무려 3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 가량 증가해서 해외에서도 이 금 ETF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구글 CEO 유용한 양자 컴퓨터 최대 10년 안에 온다 전망. 구글이 이제 작년 말에 양자 컴퓨터 붐을 일으켰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상용화 시점과 관련해서도 네.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죠. 이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5에서 10년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네. 피차이 CEO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 회의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양자 컴퓨터를 약 10년 전에 AI,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와 비교했어요. 피차이 CEO는 양자 컴퓨팅의 현 단계는 2010년대 AI의 발전 초기와 비슷하다. 네. 당시 우리는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구글 브레인은 구글이 2011년부터 시작한 인공지능 및 딥러닝 연구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의 초기 성과 이후에 AI를 다양한 서비스까지 적용되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었는데 양자 컴퓨터의 발전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공지능 업계에는 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맞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점을 지금까지보다 좀 더 보수
보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예. 황 CEO는 지난달 8일에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15년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것은 초기 단계일 것이라면서 30년은 아마 후기 단계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는 데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황 CEO의 이 같은 발언에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는 아이온큐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41%나 폭락하는 등 뭐 관련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 CEO와 지금 구글 CEO의 좀 시각이 다른데 이게 좀 업권이 다르다는 측면도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 기술에서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작년 12월에 아까 말씀하신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가 성능 실험에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우주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구글은 이 때문에 보다 더 긍정적으로 또 뭐 양자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면세점 4개사 영업 손실만 3천억 원 육박. 이번에는 이제 기업 실적 관련 소식인데 네. 면세점들이 이제 작년에 또 적자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긴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면세 업계가 작년에 줄줄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가장 나쁜 실적을 거뒀어요.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69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2023년 224억 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신라 면세점이 연간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것은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이후에 4년 만입니다. 신세계 면세점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요. 네.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288억 원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롯데 면세점도 뭐 아직은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한 연간 1천억 원대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주요 4개 면세 업체의 연간 손실액을 합한다고 하면은 한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흑자였던 데는 적자로 돌아서고 맞습니다. 적자였던 데는 적자 폭이 커지고요. 이 터널이란 것도 끝이 원래 있는 법인데 그렇죠. 이 불황에는 끝이 있는 겁니까? 이제 면세점의 실적 부진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고환율에 따른 판매 부진, 이 중국인 보따리상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라던가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부담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의 경우에는 희망퇴직 시행에 따른 일회성 비용